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연금의 비중이 내 계좌에서 내 투자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연령대별로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답은 딱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싱싱한 인터뷰 더보자 얼라이브 한국경제신문 기자 고윤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님 모셨는데요. 우리 연금에 관련된 것들 참 관심들 많으시죠? 그런데 연금 상품도 너무 종류가 많고 또 어떤 연금을 들어야 되는지 또 이 또 세액이 어쩌고 너무 공부할 게 많습니다. 또 연금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오늘 연금에 관련된 것,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30대, 40대, 50대까지 모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이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유튜브가 굉장히 많으세요. 몇 명이시죠? 네, 저도 연금박사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 한 26만 명 정도. 연금박사 네. 채널. 여러분 연금박사 채널도 좀 구독하시면서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실버 버튼도 받으셨어요? 네. 아, 멋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아니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네요. 여기도 해주시고요. 네, 요건 제가 따로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네, 이거. 자, 우리 오늘 저희는 뭐 다 전혀 광고 없이 진행되는 인터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연금 전문가로 요즘에 많은 상담과 또 많은 도움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책 내용입니까? 제가 이 연금 부자들 처음 책을 낸 게 2015년이고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제 갱신해서 네. 개정판을 작년에 냈거든요. 네네.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도록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까지 네. 연금에 대한 알짜 정보들을 다 수록한 책이고요. 네. 사실 저자 입장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둔 건 뭐냐면 그 연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좀 다뤘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네,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약간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이라면 2부는 연금의 중요성, 우리 노후의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보시라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책을 좀 보니까 무슨 네. 뭐 상품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공부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노후에 대해서 참 고민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실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그 뭐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 좀 갖다 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네요. 네네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연금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떤 회사는 DB형 좀 네. 중소기업들이 주로 DB형이 많은 것 같아요. DC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뭐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또 IRP라고 하는 개인형 그렇죠. 퇴직연금도 있죠. 자, 종류가 근데 너무 많아요. 또 네. 개인연금이라는 또 종류가 있어요. 네네. 또 연금 또 저축이 있고 연금 또 보험이 있고 뭐 복잡해요. 네네네. 네, 조금만 구분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3층 연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점점 이제 빨라지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제 5층 연금이라고 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0명 중에 7명이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존재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국민들이 가입하시는 공적연금, 일반적인 분들은 국민연금, 네.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이나 또 군인연금처럼 이런 공적연금 체계가 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재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퇴직연금이 퇴직연금. 좀 전에 말씀하신 DB, DC, IRP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제 개인 스스로 추가적으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시는 연금 저축 상품들, 네. 연금 계좌 상품이죠. 그게 이제 연금 펀드라든가 연금 신탁 이런 상품들이 있고 보험사에서 추가로 더 준비하시는 비과세 연금 보험들도 개인 연금 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이 따로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마지막 5층이 이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처럼 내가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주택이라든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 큰 틀에서 요 5가지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각각 조금만 신경 쓰시면 사실 누구나 노후에 적지 않은 연금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을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퇴직 후에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드는 거냐는 이야기들을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요즘 하죠. 55세에서 60세 네네. 사이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 라고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하다. 아우, 인플레이션 시대에 100만 원은 그렇죠. 3, 400만 원도 모자르시대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의식주 비용 말고 네. 세금이라든가 뭐 자동차 유지비라든가 각종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비용들이 적지 않게 그 나가고 건강 있어요. 검진도 매년 또 받으셔야 되고. 그럼요, 네. 또 의료비도 들고 그렇죠. 이게 그런 비용들로 나가는 것이 의식주를 제외하고도 그런 기본적인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한 달에 적게는 100에서 200, 연간 1, 2천이 나가요. 그렇군요. 뭐 종부세만 해도 몇 천씩 내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시는 건강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것도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 30만 원, 3, 40만 원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수도권에 살면. 그러면 연간 3, 400이에요. 자동차 보험료 또 내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튼 돈 낼 때 많습니다. 네, 돈 낼 때 그래서 많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3, 400 있으면 손가락 이제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먹고만 산다. 네. 그러면 나가서 좀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려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나이 드셔도. 그럼요. 최소한 월 500 정도는 사실 어떤 분들은 월 500이 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500도 사실 충분치 않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생활하시기에 500이 진짜 모자른 게 솔직히 손자 손녀 한 번 오면 뭐 밥 한 번 뭐 하고 그러는데도 돈이 20만 원, 30만 원 우습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 한 번 가도 요즘 돈이 얼마입니까? 야, 자동차에 거기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질을 누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월 500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적연금, 퇴직연금이나 공적연금을 합친 금액이 월 50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내가 연금에 대해서 나는 연금 몰라. 나는 그냥 퇴직연금 있는데 나는 국민연금 나중에 받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지금 5,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네. 그래도 국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좀 잘 부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네. 직장생활 꾸준하게 하셨다면 그러신 분들은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150에서 200 정도를 받으세요. 그다음에 퇴직금도 뭐 두 명이면은 이제 뭐 곱하기 2가 되는 것이고 퇴직금도 적게는 1억, 많게는 뭐 3, 4억씩 받아 나오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충분치는 않으나 네. 기본적인 연금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젊은 사람들. 이분들은 사실 국민연금 액수도 지금 5, 60대보다 훨씬 더 적게 준비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 수준도 높고 또 직장 이직하느라고 퇴직금도 안 쌓여 있는 분이 많이 계시고 중간정산 받아가지고 쓰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요. 네, 저 집사느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5, 60대는 그나마 연금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젊어질수록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조금 반박이랄까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5, 60대 분들은 자영업자 비율이 좀 높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DB형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사회 자체가 지금 재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변에 좀 훌륭하신 5, 60대 분들만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을 하시면서 훌륭하신 분들을 주로 뵈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뭐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자영업 하신 분들이 제일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제대로 안 낸 것하고 퇴직금 따로 준비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자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자나 샐러리맨이나 서로 업종의 차이는 있으나 만약에 둘 중에서 하신다면 어느 거 하시겠어요? 자영업 하시겠어요? 샐러리맨 하시겠어요? 그건 이제 돈 좀 계산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샐러리맨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상사한테 정말 욕먹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그래도 내가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국민연금을 20년간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한 달치 월급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직장 생활을 꾸준하게 20, 30년 하신 분들이라면 직장 생활은 힘들었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버텼잖아요. 그런데 퇴직하시면서 국민연금 150만 원하고 퇴직금 1억은 받아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꾸준함이 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내시다가 안 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스스로 안 쌓으셨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자영업이 좋은데 안 될 때는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퇴직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네. 혹은 자기가 지금 굴리고 있는 주식 자산이나 뭐 다른 걸로 충분히 내가 노후가 커버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자영업 하신 분 이렇게 등락 업앤다운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자녀한테 그러대잖아요. 너는 그냥 공무원하고 결혼해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하더라.
근데 그게 이제 노후에도 더더욱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와중에 내가 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시니까 아마 이걸 이제 클릭하고 또 귀한 시간 내서 보시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적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까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부부 관계에서 또 부인은 또 전업주부이신 경우가 있고 또 전업 남편인 경우도 흔치 않지만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두 분이서 생활하는데 500만 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집들이 솔직히 여선생님, 남선생님 두 분이 결혼하신 거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공무원 교사. 네, 공무원 교사 아니면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개인연금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개인 스스로 준비하시는 거는 일단 개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인연금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 중에서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 저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IRP는 퇴직연금 영역에 좀 속하는 거지만 연금 계좌를 통해서 내가 연금 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스스로 돈을 연간 1,800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서 연말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받아가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납입할 때 세액공제나 환급 받을 수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일반 개인 연금보험. 이건 생명보험사에서 가입하시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잘 조합해서 하시게 되면 수익도 괜찮고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연금 영역에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 저축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 저축 신탁. 그죠? 근데 뭐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거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생명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저축보험. 그래서 크게는 저축보험과 저축 펀드 이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금 저축 내에서 은행의 신탁, 증권사의 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별개로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제가 뭐 30대 중반인데 뭐 연금에 대해 솔직히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주식 투자나 고민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뭐 들어보면 저축 펀드나 저축 보험 이 정도 선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는군요. 그러면 개인들이 아까 지금 각각 말씀해주신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 이런 좀 상품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연금 저축 상품은요. 요즘은 은행은 뭐 거의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보험사들도 공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연금 계좌, 연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증권사 상품을 많이 선택하고 계세요. 그럼 연금 펀드를 가입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으면서 거기 납입한 금액을 이제 ETF라든가 펀드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해 불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실 때 금리 연동형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변액연금, 뭐 최저보증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준비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ETF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주식 ETF 그냥 사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연금 저축 펀드나 계좌를 열어서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해서 그걸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를 하게 되면은요, 뭐 훨씬 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연금 저축으로 사게 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납입액의 16.5%를 세금 환급받는 것이고 5,500만 원 이상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를 환급받는 거거든요.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연금을 준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얼마를 하실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금액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세액공제 한도까지는 최대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짱구를 좀 굴려볼게요. 1,800만 원까지 납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봉 5,500 이상이 13%를 받는다. 그러면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아니 그렇진 않고요. 납입 한도는 1,800까지지만 세제 환급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 저축이 400만 원, 그다음에 IRP까지 합치면 총 누적으로는 700만 원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보이지 않는 수익률을 거기서 얻는 꼴이네요. 그렇죠. 700만 원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16.5% 환급 받으시면 거의 100만 원 넘는 금액을. 잠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금 지금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바라보고 어떤 ETF나 아니면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연금 저축 펀드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면
손해 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어. 물론 이제 여러분 저는 호구였습니다. 네. 다만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금을 환급해 드리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요. 세상 공짜 없어. 그렇죠. 반드시 55세 이후에 네. 10년 이상 연금으로 타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하시면서 그렇죠. 이걸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막 빼기도 하고 해지도 하고 맞아요. 이러시거든요. 네. 그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가 뭐 아주 초장기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가입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대 네. 중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입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5세 이후니까 20년은 솔직히 20년 뒤에 세상이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네.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근데 내가 만약에 50세면은 가입 매력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적정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대부분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생각하시게 되는 나이가 40대 중후반에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노후 네. 준비가 뭐가 돼 있나 고민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묻어둬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은퇴인데 5년 후에 묻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응?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묻어놨는데 지금 1년 만에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20%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5년 기다려봐야 다시 회복하면 이제 그만이에요. 그럼 괜히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투자 다 아시다시피 시청자들도 아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고 네. 그러면 30, 40대부터 꾸준하게 연금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20, 30년 후에 내 통장에 쌓여있는 금액이 낸돈에서 충분히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죠. 야, 근데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년생이신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90세 가까우신, 네. 연세 계산도 안 돼요. 네, 엄청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박사님 그렇죠. 몇 세까지 사실 예정이십니까? 저요? 저 뭐 한 85세까지는 살지 않겠습니까? 박세 아니 여기 아까 보니까 100세 인생이라고 해놓고 85세까지 15년 동안 뭐 하시려고? 네, 그러니까요. 이제 100세 사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를 내가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까, 통상? 기본적으로 네. 보통 55세 이후부터 연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때 연금을 개시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다 연금 개시 연령이 65에서 70으로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그럼요. 일을 최대한 해서 돈을 벌고 정말 내가 일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연금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1년을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3년을 더 버틸 수 있다. 그동안 버시니까. 번 것도 있고 1년도 늦춰졌고 그걸로 또 노후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1년 은퇴 시점을 당길수록 3년 빨리 고갈이 돼요. 직장생활 앞으로 30년이나 더 해야 됩니까? 그래요. 네. 고통스러운데요. 네, 감사한 거죠. 사실 건강하기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5세 이전에는 언제 가입해도 좋은 거군요. 네, 그럼요. 일찍 하실수록 좋죠. 일찍 할수록 좋다고요? 네. 저는 너무 먼 미래 같아서 좀 가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네.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주고 젊은 사람들은 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장생활 시작하는 내가 20대 후반부터라도 바로 연간 400만 원씩 납입하시게 되면 납입액의 16.5%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걸로 다시 또 연금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제일 노후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직군이 공무원, 교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공무원들이 보통 교사들은 뭐 교대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가신 분들은 20대 초중반부터 공무원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요. 연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연금이 급여의 9%를 띄어가요. 그리고 국가가 9%를 적립해줘요. 네. 그러면 내 월급의 18%가 이미 연금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교사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20대 초중반부터 내 월급의 18%를 이미 연금으로 적립해요. 그렇게 30년 넘게 적립합니다. 그 사람들의 연금액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연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없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없다는 생각으로 내가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연금을 30만 원 내기로 했다. 네. 내 월급이 300이다. 네. 그러면 내가 월급 300인데 30만 원 연금 띄어가고 나는 270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네. 그냥 내 월급은 270이다. 세금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에게 내는 세금이군요. 그럼요. 그렇게 준비해야 나중에 노후에 그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아실 텐데 11조 내듯이 연금을 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연금 투자는 좋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대이신 분들은 야, 그래, 나 이제 급해. 그러니까 연금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네. 1,800만 원이든 얼마든 정말 풀로 꽉꽉 채워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저처럼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당장에 이 뭐
로또를 아니고 스피또라고 바로 긁어서 나오는 네네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계좌 수익이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금 비중이 좀 줄 거예요. 네. 계좌에서.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연금의 비중이 내 계좌에서 투자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연령대별로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답은 딱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비중은 의미 없다. 아, 의미 없다. 예, 예를 들면 뭐 10%라고 했는데 네네. 월 300 받느냐 1000만 원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좀 뭐 젊을 때도 연봉을 많이 받는 분도 계실 거고 네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10% 20%라고 해도 애들 교육시키고 무슨 뭐 하다 보면 그 정도 못 하거든요. 아우, 힘들죠. 네,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네.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국가에 시키는 거. 그러니까 국민연금 또박또박 뛰어나가는 거 내고 계시고요. 네. 자영업자분들도 네, 국민연금. 지금 일반 샐러리맨들이 월급의 9% 내지 않습니까? 그냥 내 월급의 9% 그냥 내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으로. 뭐 다른 거 앞뒤 보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IRP 7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연금저축만 하게 되면 33만 원, IRP까지 합치게 되면 월 59만 원이거든요.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내세요. 국가가 세금 돌려주겠다는데 뭘 재요? 그냥 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납입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제 뭐 혜택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에 맞춰가지고 많이 하실 필요 없이 딱 세제 지원 받는 것만 꾸준하게 하시면 국민연금, 퇴직금, 연금, 개인연금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나중에 기본적인 노후 삶은 다 준비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더 하라는 얘기 안 드리고, 왜냐면 더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아. 지금 주식해야지 뭐 코인 해야지 뭐 바쁜데 무슨 연금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더 하라고 백날 설득해봐야 안 듣더라고. 아. 그냥 공부도 마찬가지. 애한테 공부하기 싫은 애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하냐 얘기하면 뭐해. 그냥 엄마가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하고 이 문제만 계속 풀어. 그럼 나중에 네가 느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했을 때 기본은 돼 있으니까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뭐 한 달에 20%는 하셔야 됩니다. 뭐 10%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봐야 그냥 떠도는 허무맹랑한 얘기일 뿐이지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 받는 것만 해라. 맞아요. 우리 그 모든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여윳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여윳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진짜 10만 원, 20만 원 다 쪼달리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연금은 이제 있는 것만 지키는데 주부 같은 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래서 요즘 추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획득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주부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담 많이 했는데요. 주부는 국민연금을 할지 말지 약간 다릅니다. 일단 주부가 국민연금을 계속할지 추납할지 보실 때 제일 먼저 뭐 보셔야 되냐면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의 국민연금 봐야 돼요. 자, 남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있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네,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주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아니고 의무가입자가 돼요. 남편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임의가입, 내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주부가 내가 가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보니까 남편이 국민연금을 많이 내가지고 이분이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요. 네. 그러면 내가 추납하고 국민연금 내가지고 3, 40만 원 국민연금 늘리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남편의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은 유주연금 받아요. 네. 근데 남편의 유주연금 받는 순간 내 연금은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내고 추납까지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차라리 뭐 남편 덕 볼 일 없고 나도 내 연금 준비해야 되겠다. 아까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남편의 국민연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 국민연금 많이 내가지고 내 연금 올리는 게 차라리 합리적이나 반대로 남편 연금이 높으시고 내 연금이 주부른데 연금이 작다. 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민연금에 추납하는 것보다 뭐 기본은 가져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 그걸 차라리 개인 스스로 저축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남편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으신 분들은 추납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남편이 아주 오래 살아주셔야 같이 서로 살면서 연금 효과가 있지 네. 한 80대 초중반에만 돌아가셔도 예. 이게 결국은 내가 낸 연금들이 야,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원래 나이 드시면 같이 사는 거 안 좋아하시던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납을 하더라도 남편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그냥 무작정 내가 추납해서 국민연금 받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추납하실 분들은 네. 기다리세요. 하지 마시고 왜요? 연금 받기 전날 하면 돼요. 추납을 미리 해요. 남편의 건강검진 상태를 보면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아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나도 그래요. 내가 오늘 추납을 하고 만약에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날라간 돈이에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내가 추납하면 내가 연금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전날 해도 된다고? 충분히 살아보고 네. 65세 전날 내가 딱 보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 추납해야 돼요. 왜냐면 좋은 팁이네요. 보통 추납이라는 것이 먼저 한 사람에게 유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제도가 그렇지 않다니까. 왜 그러죠? 국민연금은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돈 굴리다가 나중에 당연하죠. 지금처럼 금리 높으니까 은행 6%짜리 예금 들어두고 6% 이자 받고 내가 5년 후에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 유행하셔가지고 65세 되시는 날 잘 검색하셔가지고 괜히 1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잘해서 알람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가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그 투자 상품을 고르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뭐 증권사에서 파는 TDF라고 하죠.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네. 뭐 20대를 위한 뭐 펀드 구성, 30대를 위한 네. 펀드 구성, 뭐 네. 20대면 좀 공격적으로, 50대로 갈수록 조금 보수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TDF 네. 펀드죠.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데 참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연금이라는 관점을 투자 관점하고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연금도 내 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잘 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내가 한 1년, 2년, 3년 뒤에 쓸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네. 연금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연금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DC형. 네. 그렇죠. DC형을 그렇게 굴렸습니다. 그게 1, 2년은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내가 2, 30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피로도가 더 쌓이는 뿐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더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막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더 수익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도 TDF를 많이 권해요. 네. TDF는 뭐 ETF는 내가 직접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TDF는 펀드가 아니냐. 네. 또 어떤 게 좋냐 나쁘냐를 고민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내 성향에 맞춰서 TDF를 뭐 매수해 놓고 바이 앤 홀드 그냥 20, 30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펀드를 변경하거나 조절할 시점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다. 진짜 내가 이 정도면 다 수익을 많이 벌었고 연금 펀드의 누적 잔고가 굉장히 많이 됐다. 그러면 이제 TDF 중에서 좀 주식 비중이 낮은 거 네. 이런 걸로 옮기시는 의사결정을 1년 평생에 한 두세 번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뭘 하게 해서 뭐 정말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지금은 하실 수 있죠. 지금은 해봤지. 그런데 주가가 또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뭐 맥이 빠지고 또 갑자기 쳐다보기도 싫어지고 방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또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는 것 그렇게 TDF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50대 마지막으로 아마 지금 연금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은 나이는 역시 50대 분들이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남성분들, 여성분들 뭐 다 내 남편의 퇴직을 걱정하는 부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연금 부자들 책 있잖아요. 이 책에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봤습니다. 앞에 표가 딱 있더라고요. 예, 이를 제가 명시해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만 알려드릴게요.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내가 이제 판단력, 활동력, 기억력이 흐려지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네. 지금 젊을 때야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고 펀드 뱅킹도 할 수 있고 트레이딩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나이 7, 80대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때 내 평생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켜주는 것이 젊을 때 불입해왔던 연금 소득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연금을 이제 어떤 임시 방편적인 대안이라든가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노후의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진국 같은 은퇴 선진국들 보면은요. 네. 지금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이런 방송을 하는 저나 듣는 시청자나 서로 불행한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은퇴 선진국 가면은 이런 방송이 없어요. 연금 방송이 없어. 이걸 왜 해? 연금 가입을 왜 해? 연금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와 개인이 알아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평생 쌓아놓은 것을 퇴직하는 시점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누구나 일상화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화되어 있는 데에서는 연금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금이 사회 제도가 아니라 금융 자산으로 발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이 하나 우리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옵션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고정적인 평생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연금 소득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준비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실버타운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먼 미래 같지만 또 우리가 행복한 노년 생활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로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연금 정보들 한번 알아봐 봤고요. 연금 관련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상품이 나한테 적절한지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부자 라이브 시청해주시는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가입하셨나요? 한경닷컴에 가입하시면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는 믿을만한 투자 정보가 많습니다. 이 아래에 고정 댓글 통해서 한경닷컴 꼭 가입해 주시고요. 이메일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 고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부탁드릴게요.